마음을 두드리는 낭독, 나를 알아차리는 똑똑한 독서.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토르 여왕 메타포.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모형을 이해해봐도 좋겠다. 우리가 왕국과 성이 있는 중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잘 안 되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떠올려보라. 이 왕국을 어느 자애로운 여왕이 통치한다. 여왕의 이름은 토르. 그가 명령권자다. 그는 왕국의 상황을 주시하다가 두 가지 정책 방향 중 하나를 지시한다. 언제나 왕국의 생존이 최우선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생존은 백성을 먹이는 식량에 달려 있다. 올바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그는 식량이 풍족한지 아닌지 조사한다. 그런 뒤에 식량 사정에 따라 성체에 다른 깃발을 건다. 깃발은 단 두 개뿐이다. 하나는 잔치와 성장의 깃발이고 다른 하나는 굶주림과 정비, 생존의 깃발이다. 식량이 풍족해서 좋은 시절이라고 판단되면 축제 깃발을 건다. 주로 여름에 이 깃발이 보인다. 성문을 활짝 열고 세상 곳곳의 농민과 상인을 모두 받아들인다. 축제 깃발이 걸리면 다음 네 가지 조치를 시행한다. 1. 성장. 식량이 많다는 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꾼들이 왕국의 성벽을 연장해 쌓고 건물을 올린다. 2. 식량 저장. 왕국 공사에 분주한 일꾼이 풍족한 식량을 다 먹어치우는 건 아니다. 식량 일부는 창고로 들어간다. 언젠가는 겨울이 온다. 풍족한 시기가 영원하지는 않다. 3. 방호. 열린 성벽 문 안으로 식량과 물자가 쏟아져 들어온다. 경비병을 더 배치해야 한다. 적들이 몰래 섞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4. 정비 활동 중지. 풍족한 시대에 고장난 연장과 가구를 수리하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런 기구가 없어도 버틸 수 있고 필요하다면 새 것을 만들어도 된다. 물론 어려운 시기는 찾아온다. 흉년일 수도 있고 그저 겨울이 다가왔을 수도 있다. 이유와 어떻든 자애로운 토르 여왕은 이때 축제 깃발을 내리고 성체에 기근 깃발을 새로 내건다. 한때 여행자와 보부상과 소장농을 다 받아들였던 성벽문이 쾅 하고 닫힌다. 기근 깃발이 걸리면 다음 네 가지 역조치를 시행한다. 1. 성장 중단. 식량과 물자 공급을 제한하면 신규 건설도 멈춘다. 일꾼들은 겨울을 견뎌야 한다. 증축 작업 지시를 기다린다. 2. 저장 식량 사용. 창고에 식량을 저장하는 대신 저장된 식량을 꺼내 먹는다. 성벽 안 백성은 외부 조달이 아닌 내부 보급에 의존해 생존한다. 3. 방호 완화. 성벽 문이 닫혔으니 외부의 적군이 들어올 수 없다. 성벽에 최소한의 병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수한다. 4. 정비 활동 시작. 부족한 물자로 모든 영역을 돌려야 한다. 가구와 연장은 수리해서 쓴다. 땔감이나 고철도 용도를 바꾸어 재활용한다. 방금 든 비유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일정 기간에 한 생명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다. 바로 생존이다. 생존은 모든 생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대사가 일어나는 첫째 목적은 생존의 최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발육과 만성병과 노화가 진행되는지는 나중에 살펴보려고 한다. 왕국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왕국의 식량은 우리 몸속 영양소다. 성체와 성벽은 유기체인 우리 몸이다. 수리가 필요한 연장과 가구는 용도를 바꿔 쓸 수 있는 손상세포다. 그리고 병사는 염증과 기타 면역 반응이다. 그렇다면 토르 여왕과 성체에 걸리는 깃발은 무얼 비유한 것일까? 바로 특정 단백질 스위치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저 단백질은 비교적 최근인 1994년에야 발견됐으며
그 기능의 완전한 효과를 밝혀내고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가 방금 든 비유에 등장하는 토르 여왕은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토르라고 하는 지배적 영양소, 감지 단백질 인산화 효소다. 이 단백질이 성장을 켜고 끄는 역할을 한다. 이 단백질은 살아있는 세포에 거의 다 들어있다. 단순한 효모부터 복잡한 인간이나 그 무언가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수십억 년간 존재해온 물질인데 믿기지 않게도 거의 우연히 발견됐다. 우리가 이 단백질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쩌다가 토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지를 둘러싼 역사는 차차 다루도록 하겠다. 토르 단백질은 우리 이야기에 등장하는 토르 여왕처럼 두 상태 사이에서 모드를 전환한다. 피트 시거가 노래했듯 아니면 성경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세울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이 지배 단백질이 결정한다. 거의 모든 생명 안에 존재하면서 영양소 상태와 자신이 감지하는 다른 요소에 맞춰 성장과 정비 사이에서 모드를 전환한다. 우리 몸의 지방 수치도 조절한다. 학습과 기억 활동에도 관여하는 듯하다. 예전에 이 단백질에 관해 어디에선가 읽었다면 그때는 철자가 m토르였을 수도 있다. 11장에서 수명 문제를 다룰 때 토르가 무엇의 약자이며 m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생각이다. 지금은 그냥 토르라고만 하겠다. 토르가 몸 안에서 다른 기능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대단히 복잡하다. 지금까지 밝혀낸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제 겨우 그 완전한 효과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도 복합적인 상호작용 연결망을 대략적으로나마 훑을 수밖에 없다. 내 단순한 설명만으로도 중요한 핵심 개념을 잘 전달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토르 더 알기. 토르는 무엇을 감지할까? 앞서 든 비유에서 여왕은 얼마나 많은 식량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지 주시한다고 언급했다. 그 식량이 우리 몸속 영양소다. 하지만 토르가 감지하는 대상은 그저 영양소만이 아니다. 이 단백질은 포도당 인슐린,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아미노산, 특히 가지사슬 아미노산 종류, 산소 등을 감지하면 활성화된다. 토르가 활성화되면 유기체를 성장 모드로 전환한다. 비유에서 말하는 축제 깃발. 또한 세포 증식을 촉진한다. 유기체가 에너지를 지방과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게도 만든다. 더불어 포도당을 대사하고 보호 목적으로 염증을 키우며 동화 과정을 돕기도 한다. 이때 정비 기능은 멈춘다. 토르 단백질이 앞에서 든 영양소 중 무엇도 감지하지 못한 채 글루카곤, 포도당 조절 호르몬과 저산소 상태, AMPK, 저에너지 식별 효소만을 인식하면 비활성화된다. 토르가 꺼진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유기체의 정비 모드로 들어가라는 지시다. 비유에서 말하는 기근 깃발. 그러면 염증이 줄고 글리코겐과 지방을 연료로 써서 케톤을 생성한다. 아울러 이화 과정을 시작한다. 아마도 성장은 좋은 일로만 보일 터다. 맞다. 좋은 일이다. 대체 누가 성장이 나쁘다고 하겠는가?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잘못된 상황이라면 실제로 성장이 무척 해로울 수 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토르와 자가 포식. 성장과 마찬가지로 정비도 좋은 활동으로 보인다. 무언가가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손을 봐야 한다.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거나 용도를 아예 바꿀 수도 있다. 우리 몸도 그렇다. 인간 이외의 거의 모든 다른 유기체도 마찬가지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수복, 수리를 위해 구성물을 회수한다. 이 과정을 자가 포식이라고 한다.
자가와 포식이라는 표현 그대로 스스로 먹는다는 뜻이다. 신체가 자신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자가 포식 기전을 찾아낸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그 공로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는 자가 포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효모를 연구하고 유전자를 특정했다. 실험 대상 세포를 질소기하라는 악조건에 두었더니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어떤 세포 구조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나중에 이 세포 구조는 자가 포식체로 밝혀졌고 그는 이 지점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지금은 이 발견을 만성병 치료와 수명 문제에 적용하기 시작한 단계다. 자가 포식은 손상되고 늙은 세포를 우리 몸이 먹는 과정이다. 우리 몸은 똑똑해서 몸의 어느 부분을 손봐야 하는지 안다.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 속 성분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예로 들어보자. 특정 유형의 에스트로겐을 사용해 자가 포식 행동을 촉진하는 표적 자가 포식 방법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손상된 단백질도 자가 포식의 대상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수복하기보다 교체한다. 이때는 손상된 단백질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음식 섭취가 중단되고 단백질을 더 많이 대사할 수 없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때는 손상된 단백질도 소중하다. 따라서 자가 포식이 역할을 시작한다. 여유분을 나중에 쓰려고 먹어치우는 절약 모드에 돌입한다. 우리 몸은 성장 모드와 정비 모드로 언제 전환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몸이 자가 포식을 고집하고 낡은 세포를 소비하면 쓸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먹을 만한 음식을 식탁에 대거 남기는 셈이다. 이와는 반대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이 웬일인지 성장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 꼭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 한정된 영양 자원을 끌어다 써서 영양이 고갈되기 마련이다. 앞서도 말했듯 우리 몸은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양소, 감지 기전인 토르를 사용한다. 토르는 오스미 요시노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단일 효모 세포와 우리 몸속 세포에서 작동한다. 물론 효모 단세포에 비해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하다. 효모 세포는 영양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장 모드와 회수, 수복, 생존 모드 사이를 단순히 오갈 뿐이다. 이 과정을 토르가 조율한다. 만약 영양소가 있다면 m토르가 활성화된다. 성장 모드에 진입하면 단백질, 지질, 뉴클레오티드의 합성과 같은 동화작용이 촉진된다. 영양소가 없으면 토르는 비활성화된다. 회수, 수복 모드일 때는 자가 포식 같은 이화작용이 촉진된다. 이 과정이 과거 수십억 년 동안 이어졌다. 티끌 같은 세포가 인간 같은 고등생물로 진화하는 동안 어떤 복합성이 생겨났고 차차 복잡해져 갔다. 이 복합성은 산소 수치, 포도당, 특정 단백질, 특정 가지사슬 아미노산 같은 요소를 감지한다. 하지만 토르는 신체 반응의 일부 실제적인 부분도 조절한다. 효모의 두 가지 모두가 얼마나 단순했는지 기억해보자. 한 모드일 때는 단백질과 지질을 합성했고 다른 모드에서는 자가 포식에 나섰다. 토르가 켜지면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고 연료인 포도당을 태우기 시작한다. 베타세포로 인슐린을 만들고 앞서 언급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을 생산한다. 염증이 생기지만 성장도 일어난다. 음식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다. 우리 몸에서 토르 스위치가 꺼지면 허무는 과정이 시작된다. 지방을 저장하기보다는 태우고 포도당보다 케톤을 사용한다. 알파 세포에 글루카곤이 뿜어나오면 지방을 태우는 케톤증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자가 포식이 일어난다. 회수, 수복, 생존 모드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공복 상태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AMPK는 또 다른 체계다. 이 효소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단위에서 에너지 수준을 확인하며 이들 세포가 동화보다는 이화작용에 더 관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작용은 수명 연장에 기여하리라고 기대되는 단백질 시르투인의 활동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인간은 토르의 이 두 모드 사이에서 전아름으로 균형을 잡으며 살아온 듯 싶다. 최근까지도 그 존재조차 몰랐을 테지만 분명 성장 단계에서는 토르를 켜고 시간을 보냈고 회수 수복 단계에서는 토르를 끄고 지냈다. 때로는 장기간 토르를 끈 채 대사를 수복 모드에 밀어넣기도 했다. 그러던 경향이 바뀌었다. 요즘은 고탄수화물 식사가 잦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바람에 토르가 대부분 켜진 상태로 있다. 우리 몸의 대사는 성장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자가 포식 활동이 억눌린다. 우리 몸에 노화된 늙고 쇠약해진 세포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노화 연관 분비 표현형인 SASP를 만들어낸다. SASP는 종양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는 사이토카인 같은 분비물이다. 이렇게 꾸준히 지방이 저장되면 어떻게 비만을 불러오는지 그 증거를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인슐린을 자극하면 어떻게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지 그 증거도 들여다볼 것이다. 인슐린 저항은 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며 일부 형태의 정신질환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 중 몇 가지 질환을 진단받았다. 기성 의료계의 조언을 그렇게도 충실히 따랐는데 말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일까? 마음을 두드리는 낭독, 나를 알아차리는 똑똑한 독서.